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금나나입니다. 오늘은 공부 멘토로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책으로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의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열정과 재능을 더불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학습법이라든가 지도법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업 분야에 비해서 우리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린 편이지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래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괄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제공되고 있지만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미래가 곧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아무래도 활성화되다 보니 홈스쿨링도 많이 대중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직접 감독하에 공부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비대면 강의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해외에 있는 학교에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새로 배웠을 때 그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은 정말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류는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절대로 즐겁게 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공부하는 게 조금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사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즐겁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가 되게 막 즐겁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어릴 적부터 no pain, no gain이라는 그 진리를 빨리 받아들이고 또 어떤 확고한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들이고 기꺼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릴 적부터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 누구누구야 이거는 왜 그래? 보통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질문하잖아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과정을 거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 너가 설명을 해줄래? 라고 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면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조금씩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법은 아니고 일반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나랑 맞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되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가 확실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상황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인간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보고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탐색을 해보고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자녀 스스로가 자기가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하면 그것이 끝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또 묻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시 하버드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각각의 조교들도 그렇고 매주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둬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질문이 있을 때도 가고 심지어는 특별한 질문이 없을 때도 그 오피스 아워에 가서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질문들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그거를 듣고
또 그 답변이 뭘까라고 들으면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왠지 미안해서 내가 100% 이해가 되지 못해도 이렇게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가끔은 질문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미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모르고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질문을 장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수학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바위가 흔들릴 때는 그거를 멈추려고 하지 말고 더 끝까지 흔들어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호기심이, 궁금증이 생길 때는 뭔가 알듯 말듯한 상태에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더 파고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것이 제가 뭐 대학교에서든 대학원에서든 공부를 할 때 끝까지 깊게 파고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한테 더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나의 전공 과목이 정해졌다면 그 전공 과목의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화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 생화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공 과목을 듣게 되면 그 분야에 깊이 있는 딱딱한 이론들에 대해서 주로 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양 과목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대중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핵심 이론만 가지고 이것들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가미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전공과 교양이 함께 합쳐졌을 때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100% 이해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 과목, 전공 교양 과목을 활발히 활용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자유방임주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 이거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 자식은 부모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 지금 또 와닿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 꿈이 교사이면 너를 최고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항상 부모님은 선생님을 최고로 여기게끔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진리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질문을 해도 직접 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선생님께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선생님과 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스승과 제자의 어떤 존경심을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게 자녀가 어느 정도의 실수는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줘라라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셨어요. 보통 이렇게 아이에게 어려운 것들이 부모님께는 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서는 자녀들이 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지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가끔은 좀 냉정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때 방학만 되면 이제 그림 일기 숙제가 주어지는데 제가 개학하기 일주일 전까지 일기를 한 번도 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많은 부모님들은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그 대신 제가 끙끙거리면서 옆에서 쓰고 있는 동안 옆에 앉아 계시면서 같이 그냥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수는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교육관이 저희 부모님의 독특한 교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조교상 받은 것처럼 이렇게 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입법이라면 되게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역학이라는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생의 입장으로서 다른 대학원생을 가르치게 된
가는 거고, 제가 만약 대학원 3학년이었다면 1, 2학년을 가르치니까 뭔가 내가 금방 지나온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할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 외국인이 외국어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무지하게 커서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나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어가 아닌 어떻게 이 지식을, 내용을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도식화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왜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초심의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학생들 보면 세대 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더 좋은 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나는 공부 쪽이 내 적성이다라는 그냥 큰 방향성 안에서 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되게 요일마다 달렸어요. 월요일은 피아노 선생님, 화요일은 선생님, 수요일은 요리사. 이게 제 꿈이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흔히 공부 잘하는 문과생은 법대를 가고 싶어하고, 공부 잘하는 이과생은 의대를 가고 싶어하듯이 그냥 그런 범주 내에서 의대를 가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그 기념을 해보자 가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게 되었던 거지, 어릴 적부터 미스 코리아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랬던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는 계획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 인생의 나들이었고, 제 인생의 뿌리라든가 근간은 늘 공부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한국 대표로. 그러다가 미국, 그때 그 당시 파나마에서 열렸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들려서 학교 캠퍼스 투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정원에 누워서 너무나 행복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유학을 가야지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던 거고요. 유학을 갔을 때도 초창기에는 의대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의대에 입학이 좌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좌절이 되고 나서 저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는 이제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였고, 그중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원 영양학이었어요. 그래서 영양학과에 가서 다양한 과목을 듣다가 제가 대학교 때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살짝 접하게 된 역학 과목이 있었는데, 그 석사 과정 중에서도 역학 과목을 다시 배우게 됐는데 재미있게 다가와서 그 분야로 박사 과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원으로 갔죠. 그리고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나는 교수가 맞구나 라는 그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어요. 다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결정을 해서 한국행으로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뭔가 계획을 하고 선을 쫙 그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계획을 하고 선이 그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전에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감히 도전하고 그냥 과감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모여서 지금의 그런 궤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생은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나 또한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때 시각으로 꿈꿀 수 있는 직업이랑 대학교 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꿈도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방향성인 것 같아요. 큰 방향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의 원리라고 하면 보통 강아지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침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함께 들려주면 나중에는 음식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저절로 침을 흘리더라라는 게 원래 그 파블로프 개의 원리잖아요. 저는 이거를 공부법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도서관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특정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루마 씨의 River Flows in You라는 곡을 자주 듣거든요. 항상 그 곡을 한 곡을 듣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짝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 음악만 듣더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바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파블로프의 개 공부법이거든요.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아로마 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시험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집중적으로 일하기 전에 특정 음식만 먹어요. 보통 음식을 드셔보면 나는 이거를 먹을 때 그 이후에 집중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떡이라든가 카페 모카라든가 초코 케이크를 먹고 나면 집중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공부할 때 먹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걔네들을 먹고 공부를 하고 시험 치기 전에도 늘 그 음식만 먹었었어요. 그리고 100% 파블로프의 개의 상황과 유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수능을 한국에서 쳤었거든요. 수능 준비를 할 때 시간별로 치는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 언어 영역 치는 시간에는 언어 공부만 하고 수리 능력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 수리만 공부하고 해서 제 생체 바이오 리듬을 그 과목 리듬에 맞추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는 저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치게 될 장소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 시험 칠 때도 긴장감을 덜한 상태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부족하지만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